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결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 세계 금속 체인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몇 초 만에 세계 무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변화는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저지하려 했던 나라를 위해서였죠. 2025년 7월 2일 피츠버그 근처 한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랑스럽고 보호주의적인 목소리로 세계 무역의 기생충들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라며 수입되는 강철과 알루미늄에 5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었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전쟁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잘못 계산된 전쟁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표 몇 시간 후 시장은 마치 사이렌이 울린 듯 반응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알루미늄 프리미엄은 하룻밤 사이에 54% 급등하여 톤당 1.3325달러의 기록을 찍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 건설업체, 자동차 산업, 심지어 항공우주산업까지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들의 조치의 효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동안 캐나다는 이미 2발 앞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기다려온 듯한 캐나다는 15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여 자국의 주요 알루미늄 재련소를 현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단지 캐나다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자국의 능력을 강화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저비용 친환경 알루미늄 공급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 우선을 외치며 일자리 보호를 주장하는 동안 캐나다는 효율성, 신뢰성, 외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업적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15억 캐나다 달러의 투자가 단순히 알루미늄에 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이드로퀘벡과의 전략적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로퀘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저렴한 에너지는 알루미늄 재련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입니다. 이 에너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캐나다는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뿐만 아니라 녹색 알루미늄의 프리미엄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변화의 영향이 무엇일지. 한때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만 존재하던 나라가 미국의 경제적 공격을 기회로 삼아 외교적이고 상업적인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우선을 주장하는 동안 유럽, 도쿄, 베이징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계약들이 캐나다와 함께 서명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역의 미래가 더 이상 뜨거운 연설에서 비롯되지 않고 캐나다의 수력 발전됨에서 재련소까지 연결된 고압 전선들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금이 마법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편안한 대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새로운 상업 질서의 신호탄이 되었고 이제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정장을 입지 않고 열정적인 연설을 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집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힘은 하이드로퀘벡의 고압 전선을 따라 흐르고 얼어붙은 산을 넘어 알루미늄 재련소의 고온로를 뚫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으로 도달합니다. 이 힘의 이름은 안정성이고
이제 세계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짜 대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2025년 9월에 알루미나리 알로웨트에 재련소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트럼프의 50% 세금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처럼 보였지만 곧 미국 산업의 패권에 대한 공격적인 한 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트럼프의 패는 바로 알루미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었죠. 하이드로케베츠에 의해 청정 에너지는 거의 전적으로 수력 발전에 의존하며 캐나다에 보이지 않는 금이 되었습니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변동성이 없으며 원유 가격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페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에너지 구조는 혼란 속에서 속삭임과 같으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붕괴 직전에 있는 지구에서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제 미시간의 한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일자리는 자재가 제때 도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체를 만들기 위한 알루미늄. 그런데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서 이 금속은 단순한 원자재에서 고급 제품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지체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가 손실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차값이 더 비싸지고 판매는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벨기에, 한국,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여전히 이전 세금 전 가격으로 알루미늄을 받는다고 라디오에서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복잡하지만 몬트리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의 재련소는 탄소나 가스가 아니라 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퀘벡의 숲을 가로지르는 강은 이제 거대한 터빈을 돌려 산업용 용광로와 계약서의 컴퓨터를 구동시킵니다. 이 오래된 모델은 트럼프의 세금으로 촉발된 위기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안정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오타와의 경제 외교는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금 당장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를 캐나다에 제공했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이제 이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트레이더들, 브뤼셀의 협상가들, 프랑크푸르트의 공급망 관리자들 모두 캐나다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약을 맺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래 때문입니다. 퀘벡의 그린 알루미늄은 이제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제품은 정치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화석 연료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트윗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을 암묵적인 가치라고 부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것을 생존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경제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퀘벡의 작은 도시인 사그네이에서 10년 전에는 폐쇄 위기에 처했던 한 공장이 이제 다시 고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근로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카페와 학교가 다시 열리고 지역 상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공약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에너지 안정성이 정치적 큰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륙에서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가족들은 가능한 미래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알루미늄 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비용이 감당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50% 세금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역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미국에 교육받은 사촌이라고 묘사되었던 캐나다는 이제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결정을 넘어서는 동안
오타와는 조용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알루미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자신의 글로벌 상업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현대적인 인프라, 그리고 똑똑한 상업 협정들로 이 나라는 21세기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후 붕괴, 세금 전쟁 속에서 이 플랫폼은 갈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알루미나리 알로웨트의 투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른 산업 허브로의 확장 계획도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및 수출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TV로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정하고 연결되며 캐나다의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계산서가 맞지 않고 계약은 재검토 중이며 회사 본사 복대 퍼지는 소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대체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세금 부과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면서 차량 생산 비용이 너무 올랐고 일부 공장은 아예 생산 라인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항공기, 전자 부품, 의료 장비,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모든 곳에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선반에서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세계 최대의 산업 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가 어떻게 기본 자원을 구걸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집단적인 환상에 대한 폭로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적 담론은 산업적 자급자족의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Buy American, bring jobs back, America first. 하지만 세계 경제라는 복잡한 퍼즐에서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테스트할 때 이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미국은 사실 알루미늄에서 자급자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미국이 소비한 모든 알루미늄의 44%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이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은 마치 작동 중인 기계에서 심장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결국 그 노동자를 벽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두 가지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비용의 폭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부 운영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여전히 제때 도착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기업이 미국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점 더 해외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단지 생산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CEO들이 이 교차로에서 고민하는 동안 캐나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달리 오타와는 단지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이용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뤼셀에서의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 조항이 담긴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 세금 전 가격으로 5년까지 우선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자국의 조치로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경쟁자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무역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산업 질서의 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적 세금, 캐나다의 기민한 외교, 그리고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이점을 결합한 덕분입니다. 워싱턴이 국기 수호를 외치는 동안 오타와는 안정성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캐나다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기준을 환경 기준으로 재정의할 가능성을 점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는 고탄소 제품에 대한 세금이 국제시장에서 부과되도록 하고 반대로
캐나다의 저탄소 알루미늄은 우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세금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실질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와 같은 대기업들이 알루미늄 공급 계약에 환경 인증을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회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급자에게만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알루미늄 대신 캐나다산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더 높은 운송비를 지불하더라도 환경 세금 면세 혜택이 가격 차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 전쟁은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시작한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캐나다는 이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첫 번째 충격을 견디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단지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번창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세금을 높이자 캐나다 협상가들은 서울, 프랑크푸르트, 밀라노에서 2030년까지 예측 가능한 계약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외칠 때 캐나다는 투자자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계산된 위험, 안정적인 수익, 녹색 계약, 미국이 우리가 먼저라고 외칠 때 캐나다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채널에 가입하세요. 다음 붕괴를 이해하기 전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세금이 벽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라는 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2025년 6월 트럼프가 발표한 세금 부과 직후 워싱턴은 캐나다가 압박을 받고 협상을 시도하며 남아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려 애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타와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갔고 그 전략적 정확성은 현대 상업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6월 5일 세금이 시행된 지 24시간 만에 미국 내 알루미늄 가격은 54% 상승하며 1파운드당 58센트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 뉴스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공장 현장에서는 그것이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재고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캐나다는 산업부 장관인 멜라니 졸리 주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행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려진 계획은 오타와 내에서 3단계 대응으로 알려진 전략이었고 이 계획은 알루미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캐나다가 100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을 발표하여 세금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신용라인 세금 면제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황 상태나 의존도를 피하면서 이 조치는 실용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여 어떤 재련소나 전략적인 산업이 미국의 조치로 인한 해고나 생산 축소를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상업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7월 21일부터 오타와는 상호 세금 조정을 통해 납타 이외의 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2024년의 물량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캐나다와 거래하고 싶다면 우리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워싱턴의 계획에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산업 논리의 재정의였습니다. 정부는 알루미늄을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국방 및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캐나다는 더 많은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그것을 더 잘 활용하며 불안정한 남쪽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했는지에 있습니다. 산업, 에너지, 외교, 그리고 국가 정체성. 그리고 아마 이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6월 2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북미 알루미늄 정상회담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도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캐나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알루미늄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자산이다. 그와 동시에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국가의 새로운 상업 전략에 포함되었고, 정부는 미국 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한 특정 신용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캐나다의 비미국 수출이 5.7% 증가했습니다.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단 한 달 만에 6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상업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면 그것은 깊고 거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보면 우리는 알루미늄, 철강, 석유, 약품, 금을 보지만 집중해서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는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미세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전환을 앞두고 미국은 무엇을 할까요? 세금을 강화하며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 고립을 초래할까요? 아니면 외교 정책을 되돌리고 2025년에 세계가 요구하는 것, 즉 힘이 아닌 지능을 받아들일까요? 한편 미국의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류 관리자들은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출시 일정을 미루고 있으며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왜냐하면 기본 공급망이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캐나다의 산업 도시들은 예상치 못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트스테, 마리에서는 제련소들이 3교대를 재개하고 트로와 리비에르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해고보다는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리팩스에서는 아시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비판받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자국의 구조를 강화할수록 워싱턴에서는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제재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권력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까지 지도에서 보이지 않던 곳들, 퀘벡 내륙의 제련소, 북대서양에 개조된 부두, 브뤼셀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체결된 계약들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탱크와 총 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 동안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것이 잘못 계산된 세금과 그에 대한 가차없는 대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세금 변동은 캐나다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시장 접근을 잃을까봐 걱정, 그리고 집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 불화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캐나다의 비미국 수출은 5.7%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통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는 6억 8억 1천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수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서 더 놀라운 점은 그 증가의 구성입니다. 금? 네, 맞습니다.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영국으로의 비화폐 금 수출이 30.1%나 증가한 것을 예상했을까요? 캐나다의 원유가 싱가포르의 정유소로 직접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개업자를 뚫고 태평양 에너지 축을 재편성하는 중이죠. 퀘벡의 제약 제품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았고 그곳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캐나다는 그 요구를 정확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부속국처럼 여겨졌던 캐나다는 이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청정한 공급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연쇄는 매우 빠르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상업적인 수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묘하고 지능적인 지정학적 재편성입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2배로 올리며 미국은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캐나다는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큰 전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중소기업들이 유럽과 태평양의 CTA, CPTPP와 같은 국제협정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마스코트 의류 회사는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센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새로운 수출 정책이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시장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고, 물류 신뢰성이 연방정부의 교통 및 창고 투자 덕분에 프레스티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몬트리올의 한 약품 제조업체는 이제 호모파시와 허브 치료제를 제조하여 유럽의 6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타 협정 덕분에 캐나다와 유럽 연합 간의 규제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야기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경제의 기초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다변화는 단지 전략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적 반응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의 구매제만 의존할 때 그 나라는 그 파트너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세금, 한 번의 선거, 한 번의 트윗으로 안정성이 사라집니다. 캐나다는 이 사실을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배웠고 그 교훈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도약은 단순한 정치적 의지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인프라, 상업적 지능, 그리고 오래된 관계를 끊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변화가 몸소 느껴졌습니다. 밴쿠버 항구에서는 미국 이외의 목적지로 향하는 선적이 2025년 2분기에 22% 증가했습니다. 엘버트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주요 구매국으로 떠오르며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동부 해안의 헬리팩스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인도, 북아프리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존적이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 당신 없이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충격은 이중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경제 손실입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영향력과 통제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상징적인 손실이 더 아픕니다. 그것은 미국이 항상 믿어왔던 것을 위협합니다. 미국이 무역의 중심이자 강력한 위치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중심은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파격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단지 의존도를 분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몇 나라만이 가진 것을 얻었습니다. 협상에서의 지렛대, 상업적 협상에서의 지렛대, 외교에서의 지렛대,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의 지렛대,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지렛대. 왜냐하면 상업적 종속감에서 벗어나면서 캐나다는 잠들어 있던 주권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웃나라의 길을 따라야만 했던 나라가 이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계약들이 워싱턴의 금빛 회의실이나 뉴욕의 마천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동부의 차가운 강둑에 위치한 새로 개설된 항구들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장면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극동지역, 새롭게 개설된 항구들이 21세기 경제 지도를 재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점은 누구도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즉 인프라 예측 가능성,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미국이 자신의 세금 조치로 인한 후유증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는 동안 캐나다의 사그네이 항구에서는
두 개의 새로운 심해 항구가 기록적인 속도로 개설되었습니다. 던컨과 마르셀 디용 키스 터미널에서 각각 69,000톤 이상의 금속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들이 접안을 시작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치만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점은 바로 길입니다. 이제 퀘벡의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출발하는 기차들은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직접 이 항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나가는 것은 바로 녹색 알루미늄. 벨기에, 독일, 한국, 일본의 구매자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 알루미늄은 미국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것, 바로 물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나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미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어떤 것이든 미국의 항구, 창고, 그리고 미국의 이해에 의해 정의된 경로를 통해 처리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경로는 끊어졌습니다. 오타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다시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로운 캐나다 항구에서는 물류가 외교가 되었습니다. 디젤 트럭을 대체하는 전기 크레인 하나하나가 유럽연합과의 환경협정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며 전기화된 철도 노선은 미국과의 국경에서의 교통 체증을 피하는 독립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세금에서 벗어나서 체결된 모든 계약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벽에 의존하면 결국 벽 뒤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경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항구혁명이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희망의 물결처럼 다가왔습니다. 사그네이에서 물류 관련 일자리는 2025년 2분기에 16% 증가했습니다. 창고들은 3교대로 운영되었고 한때 방치되었던 철도 노선들이 확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존경을 받지 못했던 작은 물류 기업들이 이제는 운전자가 부족할 정도로 번창하고 있으며 한때 남쪽으로 떠나던 아이들이 이제는 계약과 계획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편 미국은 이 움직임을 점차적으로 불만을 품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알루미늄 배송이 최대 19일까지 지연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의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특정 합금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부품 디자인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의 구매자들은 이제 캐나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캐나다 제품이 더 빨리 도착하고 더 저렴하게 배송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캐나다가 물류 체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영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축으로 다뤄졌습니다. 항구의 현대화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장 창고, 복합 물류 부지, 녹색 통로, 그리고 세관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관료 시스템은 물리적인 도장과 인쇄된 문서를 요구하는 반면 캐나다의 항구들은 블록체인, 위성 모니터링, 자동화된 세관 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프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브랜드입니다. 오늘날 유럽 시장에서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질의 보증서입니다. 낮은 탄소, 제때의 배송,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국산 알루미늄은 이제 세금 위험, 정치적 불안정성, 화석연료 의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인 변화의 일부입니다. 캐나다는 많은 나라들이 꿈꾸지만 그 실행을 두려워했던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 사슬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무엇이 올까요? 세계의 시선이 다음 단계로 향하는 가운데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 이미 캐나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5년 동안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류 투자들이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의 공급자들은 이제 더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항공,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대기업들은 이미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은 지역에 지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요? 고립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성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큰 압박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헌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이 당장의 미래만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계속 같은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 방향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했고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당신은 각 세부 사항을 지켜보았고 갈등과 전략을 목격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 경제적 변화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정치 외교는 단순히 선정적인 헤드라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세금은 그저 차가운 숫자들만이 아니며 인프라, 항구, 그리고 상업적 계약들이 군사기지와 동등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는 이미 재편성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어떤 이들이 장벽을 쌓을 때 다른 이들은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리를 놓은 사람이 먼저 그것을 건너게 됩니다. 이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이 시리즈는 당신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음 에피소드는 그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은 캐나다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해 주세요.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은 페이지를 넘겼을까요? 당신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